자, 이번 시간에는 코일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은 뭐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관련 제품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일단 모니터에 보면 1차단과 2차단, 즉 1차단에서는 이제 라인 필터라고 그래가지고 요런 그 라인 필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거죠. 저 모니터 립스 보드라든가 또 TV SMPS 보드는 방식 자체가 SMPS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파워 서플라이,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위칭 방식, 즉 PWM이라는 저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펄스 방식을 FET 게이트에 주는 방식들은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스위칭 노이즈가 많이 발생됩니다. SMPS가 리니어 방식의 아답터하고 SMPS 방식의 아답터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렸는데, SMPS 방식의 파워가 양질의 전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금 SMP를 쓰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SMPS 방식의 그 전원 방식은 단점이 스위칭 노이즈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노이즈와 안에서 발생한 노이즈를 EMI 필터라는 부분이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EMI 필터 부분을 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그 SMPS의 단점이다. 1차단의 그 EMI 필터,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회로에 우리가 이런 코일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단에 보면 콘덴서를 트랜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좌측은 부하와 연결되는 곳을 우리가 2차단이라고 한다. 그쪽에서 이제 그 트랜스에서 2차에서 나온 전압을, 즉 맥육성 전압을 쇼트키 다이오드와 그 다음에 이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5V나 12V, 24V를 뽑아내는 거죠. 그때 여기 이제 2차단에 요 코일을 씁니다. 코일을 여기도. 그래서 코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페라이트 초코일도 있고 치코일도 있고 그런데, 보통 SMPS에서는 이렇게 리드, 즉 IND 부품, 리드 타입의 부품들을 주로 이게 쓰고 있는 거죠. SMD 타입 부품은 보통 뭐 PWM이라든가 뭐 그런 정도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다음에 TV SMPS도 한번 볼까요? TV SMPS는 좀 모니터 SMPS보다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한번 전번 강의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런 그 리드 타입의 트로이달 초코 코일을 썼고, 여기도 트로이달 초코 코일을 이렇게 썼죠. 여기 이제 EMI 필터 부분이라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부분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SMPS는 립스 보드에 비해서 뜯어보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PFC라는 역률 보상회로, 즉 높은 전압을 한 번 더 승합을 시켜서 우리가 좀 높은 전력을 만들어내긴 PFC 회로하고 RC 공진 회로가 여기 있는 거죠. 좀 틀립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무 쪽에 가서 SMPS 동작 원리, 그 다음에 개통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공부하면 될 거니까, 오늘은 이런데 코일이 쓰이는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V는 이렇게 적용하고, AD 보드에 보면, AD 보드에도 우리가 전원부에 보면, 요게 이제 아답터 방식의 AD 보드인데, 12V 전원이, 아답터로부터 12V 전원이 이쪽 DC잭으로 인가가 돼서, 이 12V가 요게 바로 이제 DC 컨버터 또는 스위칭 레귤레터라고 그러는데, 스위칭 레귤레터로 12V가 들어가서 내부 발진 회로를 통해서 5V가 어디로 가냐?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코일을 통해서, 콘덴서를 통해서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즉 스케일러가 필요한 전원, 뭐 EP롬이 필요한 전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LDO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기도 보면 스위칭, LDO 레귤레이터, 로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레귤레이터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합니다. 레귤레이터는 어떤 레귤레이터 종류가 있는지, 뭐 스위칭 레귤레이터도 있고, 그냥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도 있고,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 바로 리드 타입의 IMD 타입의 부품을 쓰죠. 코일, 이런 코일. 근데 이제 코일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축 튜브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경우가 많죠. 검게. 요게 이제 그 코일입니다. 물론 뭐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는 안 나서 이렇게 칩코일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까맣게 돼가지고 표시가 L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칩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칩코일. 그래서 우리 PCB 이런 솔다 마스크 잉크가 좀 하얀 걸로 이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솔다 마스크 잉크의 이 표기명을 보고 우리가 C다, C인덴사네, U다. 그럼 요 자리는 뭐 지금 IC가 하나 빠져 있는데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뺐나 봅니다. 그럼 거기는 이제 U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표기명을 보고도 우리가 벌써 알 수가 있죠. 예. 뭐 이거 말고도 이제 표기가 뭐 간혹 뭐 이 표기명이 틀리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근데 보통 보면 뭐 이렇게 표준적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표기명보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L이, 이 코일이니까 여기 보면 L이라고 되어 있는 L. 그래서 코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D 보드에는 이제 이렇게 코일이 들어가고요. 우리 패널보드, 즉 액정에 보면 액정 위에 이 보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걸 패널보드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패널보드에서도 보면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달려 있습니다. 네, 보면. 그래서 강의 때마다 누차 얘기하지만은 RLC, 즉 콘덴서, 그 다음에 저항, 코일 이런 부분이 없으면 회로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동 소자는 우리 전자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그런 애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패널보드에도 이런 그 코일을 쓰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를 한번 볼까요? 그래픽 카드. 여러분들 그 데스크탑 열면은 요즘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라고 아주 고사양 게임이 나와서 지금 그래픽 카드에 관심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가 지금 시장에 물건이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아직 업체에서 못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채굴기로 인해서 재고 소진이 다 돼가지고 굉장히 좀 그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L로 표시되어 있죠. 전번 시간에 이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L로 표시된 이런 코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L로 표시되어 있죠. L은 코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코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뭐냐면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보면, 그래픽 카드 보면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여기 이게 슬롯에 꽂는 PCI 익스프레스 16 포트 그 슬롯에 꽂는 단자고, 여기에 지금 요 보조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쪽으로. 예. 여기로 들어갑니다. 보조 전원이. 이때 전원부에서 여기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이 코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아마 성능이 높은 GPU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PCI 전원으로다가는 전력이 딸리니까 이 보조 전원으로다가 12V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 전원을 공급해 주는 그래픽 카드는 우리가 파워를 어떤 거 써야 된다? 예. 전격 파워. 즉 80 플러스 인증받은, 즉 안에 PFC 회로가 내장된 무효 전력을 유효 전력으로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좀 출력이 높은 600W 이상을 파워 써야 된다. 예. 근데 일반 우리가 쓰는 전격 파워 아닌 것들은 뭐라 그랬죠? PFC라는 회로가 빠져 있다. 그래서 600W는 이론상 유효 전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효율이 40%밖에 안 나온다. 64, 24, 240W. 그러니까 보조 전원이 들어가는 이런 그래픽 카드에서는 아무래도 좀 딸리고 이 그래픽 카드가 소손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구매하거나 이럴 때 체크 포인트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자, 여기서 이제 보이죠? 이런 코일, 그래픽 카드에서도 이런 코일을 우리가 쓰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실물로 보여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니터, CCFL 방식, 형광등 방식이죠. CCFL 백라이트 방식의 인버터에 보면 인버터에도 이런 코일들이 쓰죠. 여기는 이제 SMD 페라이트 초코일을 썼네요. 이런 코일을 썼습니다. 코일을. 그러니까 이 코일이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뭐 저항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코일, 콘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IC들은 어떤 그 회로에 따라서 이런 IC들이 이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지만,
RLC는 회로 구성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소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버터까지 이렇게, 물론 뭐 다른 제품에도 주로 우리가 쓰는 지금 수리하거나 주로 보는 것들이 이 종류의 부류죠. 물론 노트북도 있겠죠. 노트북도. 메인보드에 봅시다. 메인보드는 뭐 노트북이나 메인보드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더라도 이 전원부 쪽에 이런 초코 코일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SMD 타입의 파이어라이트 초코 코일이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뭐 이런 여기도 코일이 있고, 또 밑에 부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칩 타입 SMD 타입의 이런 그 조그만 이런 그 코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은 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낮은, 높이가 낮은 그런 SMD 페라이트 초코 코일을 쓰고 있다. 여기 보면 뭐 이 설명을 드렸죠. 코일 읽는 법 1R2네요. 1R2. R은 소수점이랬죠. 1.2 마이크로 헬리라는 그런 인덕턴스 값을 갖고 있는 코일을 썼네요. 자,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알겠죠. 지금 제가 코일까지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전에 복습을 하신 분들은 이게 눈에 확, 저거 1.2 딱 나올 거예요.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가면서, 저거 뭐더라. 그래서 복습은, 예습은 지금 연전히 할 수가 없지만, 지난 강의를 복습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실무에 들어가서 아주 잘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이.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론적인 기초 강의가 탁상 공론이 아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제가 전에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수리 실무, 모니터 수리도 할 수 있고, 노트북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래픽카드 수리도 할 수 있고, 뭐 TV 수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런 소자를 알고 나면 이제 회로 이론을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SMPS다. 그럼 SMPS는 어떤 개통도를 가지고 작동을 하는가? 그래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가 EMI 필터 부분이죠. EMI 필터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회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이 1차 정류죠. 220V EMI 필터를 통해서 220V 전원이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대전화 콘덴서에 310V가 충전이 된다. 그게 이제 1차 정류죠. SMPS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0V 전원이 받은 것은 트랜스 1차단을 통해서 FET 드레인에 310V가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2차 측에 어떤 전류가 나오나요? 아니죠. 코일 공부했죠. 코일. 트랜스는 1차 측에 변화하는 전류, 즉 교류 전압을 걸어줘야 유도 상호 인덕턴트에서 2차 측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돼서 우리가 2차 측을 전원을 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뭐냐면 310V가 DC이기 때문에 DC가 걸려갖고는 트랜스가 동작이 안 되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SMPS라는 원리가 나오는 거죠. PWM이라고 나오는 거죠. Pulse Width Modulation. 즉 PWM이 동작을 해서 온 오프 신호를 FET 게이트에 걸어주게 되면, 이제 FET는 또 나는 이제 FET 공부할 때도 설명하겠지만요. FET 게이트에 걸어주면 온 신호를 줬을 때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오프를 주면 안 흐르다가, 그러면 그런 펄스 신호를 줬을 때 트랜스는 얘를 교류로 인식하는 거죠. 받겠다 안 받겠다 받겠다 안 받겠다 하니까 트랜스는 1차 측에서 변화하는 전류를 줬으니까 2차 측은 이제 권선비에 따라서 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뭐 5V 권선비를 감았다, 12V 권선비를 감았다 그러면 이제 스위칭에 의해서 상호 인덕턴트에서 2차 측으로 이제 유도 기저를 흘러서, 이제 트랜스 2차 측으로 나온 것은 직류가 아니죠. 맹류 형태의 어떤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전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2차 정류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2차 정류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AD 보드에서 필요한 5V와 인버터에서 필요한 12V를 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 되나요? 모든 전자회로는 피드백이라는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변동해서 항상 또 올바른 전압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피드백 회로, 즉 포토커플러와 션트 레귤레이터 TL431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변화되는 전류 값을 어디로 주냐, 바로 PWM 그 피드백 단자로 주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저쪽에서 좀 온오프 신호를 늘리라고 했네.
줄이라고 했나 해서 항상 2차 쪽에 일정한 전압 전류가 나올 수 있도록 피드백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이제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그런 작동 원리와 이제 회로 해석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가 이제 이 이론 강의가 끝나고 실무 강의 때 들어가는 거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 SMP에 가서 그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들어가면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소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하겠냐? PWM? 이런 소자 공부를 하고, 예, PWM 통해서 온오프 신호를 해서 FET 게이트에 가해줍니다. 온오프 신호를. FET, 이 PWM 뭐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실무, 회로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자에 대한 기초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안 사람하고 알지 않은 사람하고 SMP 회로도를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수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먼저 수리를 잘 하겠나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절대 이 이론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맨 처음에 강의했을 때는 뭐 여러 사람이 듣다가 자꾸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공부보다는 호랭이 쪽이라서 그래요. 왜냐면 난 빨리 고치는 걸 배우고 싶은데 무슨 이론이야.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발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회의 어떤 순리를 역행하면은 제대로 되는 게 없죠. 그래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스킬업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자, 코일에도 연결법이 있어요. 연결법이. 코일 연결법이 있는데 우리 저항에서의 합성값 구하는 거하고 합성 정전 용량 구하는 거하고 저항에서의 합성 저항 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코일에서도 이런 연결법이 있습니다.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값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코일의 연결법은 저항하고 같아요. 저항이 직렬 연결하면은 합성 저항 커진다고 그랬죠. 코일도 마찬가지예요. 코일도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인덕턴스는 커진다. 병렬 연결하면 합성 인덕턴스는 코일 한 개 값보다 작아진다 하는 것이 우리가 저항에서 배웠던 합성 저항법이죠. 코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콘덴사는 뭐라 그랬죠? 이제 공부를 복습한 사람 알겠죠? 반대죠. 코일은 직렬 연결하게 되면 합성 정전 용량은 작아지고 병렬 연결하면 합성 정전 용량이 커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비상시에 또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회로 구성해서 테스트를 해볼 때 이런 같은 규격의 어떤 인덕터가 없을 때는 이런 연결 방법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오음의 법칙 우리가 왜 알고 있습니까? 그죠? 두 개만 하면 하나를 구할 수 있으니까 회로를 구성할 때, 회로를 설계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이 필요한 거죠. 물론 저도 뭐 수학 공식이 나오면 머리 아픕니다. 왜냐면 제가 학교 내에 수학 시간을 많이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 과학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우리가 결론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교류에서 뭐 최대값 구할 때도 이게 쭉 연결돼서 나중에 마지막 공식을 알고 있는 건데 중간 과정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서 이게 바이패스 시키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그 수학 공식도 이 전자나 전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 중간 과정까지 알 필요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만 된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교류를 저항에서 흘렸을 때와 콘덴사에 흘렸을 때와 그 다음에 코일에 흘렸을 때는 이 교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저항은 뭐 직류냐 교류를 흘렸을 때 항상 방해하는 저항 성분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게 L과 C란 말이에요. L과 C 때문에 우리가 낭비되는 전력이 생기고 위상차가 생기고 아주 좀 더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코일과 콘덴사는 제가 전번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이놈아들은 완전히 반대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반대적인 성질. 즉 어떤 위상차를 봤을 때는 코일은 전류가 90도 늦고 콘덴사는 전류가 90도 앞서는 그런 위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전부 그 전력 전기 회로는 RLC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콘덴사 입력형 전원 즉 SMPS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낭비된 전력이 생긴다. 그래서
낭비되는 전력, 즉 무효 전력을 유효 전력이 끌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이제 PFC라는 그런 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거죠. 파워 팩터 콜렉션. 그래서 무효 전력을 보상해주는 역률 보상 회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역률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복습한 사람들은 좀 아는데 복습을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무슨 얘기지 할 수 있는데, 역률이라는 것은 보내준 전기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작성했느냐 하는, 즉 코사인 세타 값이라고 했죠. 코사인 세타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무효 전력이 없다는 거죠.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 저항을 방해하는 성분 모두를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콘덴서에서는 교류 흐름을 방해하는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즉 XC라는 저항 성분이 있고요. 지금 코일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코일은 전기를 방해하는, 즉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그런 저항값이 있다는 거죠. 교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 때문에 우리가 전력에서 소모가 된다. 지금 왜냐면 우리가 전력 공식 P는 VI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직류에서는 P는 전력은 전하 곱하기 전류다. 하지만은 교류에서는 VI 코사인 세타라는, 즉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 바로 이 무효 전력이라는 거죠. 콘덴사와 코일로 생기는 무효 전력을 최소한도 작게 만들어주는 개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상차를 어떻게 줄이냐 그런 부분인데, 코일에서 어떤 전기를 방해하는 이런 성분 때문에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뭐 공진회로 넣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용량성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특성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겁니다. 공식이 XC는 콘덴서 얘기 때 XC는 2파이 FC분지 1이다. 즉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코일은 반대요. 이놈은 정반대요. XL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값을 우리가 XL로 표시합니다. XL은 2파이 FL이다. 즉 뭐냐면 이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비례하더라. 즉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이 저항도 무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에? 근데 주파수가 작은 게 들어왔다. 그럼 얘는 저항도 작아지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이게, 60Hz가 지금 높은 주파수가 들어오면 얘는 무지하게 큰 저항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하지만 직류를 갖다 흘리게 되면, 즉 직류는 뭡니까? 주파수가 없는 거잖아요. XY 좌표로 봤을 때 직류는 항상 일정한 전압이지만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없는 거를 걸어주면은 유도성 리액션에서 비례하니까 없으면 저항도 도선으로 작동되는 거죠. 거기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용량성은 반대죠. 그죠? 주파수에 뭡니까? 반비례하죠. 주파수가 높은 게 들어오면 저항이 극히 작아지니까 콘덴서는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그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유도성 리액턴스가 정말 그렇게 뭐 교류는 못 흘러? 하고 우리가 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자, 교류를 갖다 걸었어. 거기다가 교류가 우리가 60Hz잖아요. 거기다가 이 코일에다가 이 전구를 연결하니까 60Hz 높은, 그러니까 XL은 2파이 FL이다. 주파수에 비례한다. 높은 주파수를 이런 교류를 걸어보니까 얘는 무지하게 큰 저항으로 동작이 돼서 전기가 흐르지가 않더라. 그러면 이 코일을 연결 안 하고 교류를 바로 연결했더니 이 전구가 켜지는 거죠. 그 다음 직류를 걸었어요. 직류는 못 타온다 그랬지만 아주 그 리액턴스 값이 작은 걸 하니까 불은 들어오더라. 결론적으로 뭐냐, 교류는 코일의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는 통과를 못한다. 이런 실험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교류 전력 및 부하에 따른 위상차입니다.
요거는 이제 SMPS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제 나중에 SMPS를 공부하겠지만, 그때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상전력은 뭐냐면, 피상전력은, 우리가 말한 이론상 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파워 서플라이에 보통 보면, 뭐, 600W다, 뭐, 800W다, 그냥 좋다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론상 전력이라는 피상전력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파워가 들어가서 안에 RL을 통하게 되면, 아니, C하고 L 부하를 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위상차 때문에 전력값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론상 전력, 그래서 뭐 우리가 전격 파워가 아닌 것은 뻥 파워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40%밖에 안 나온다, 역률이. 그러면 600W면 6 4 240W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 주변 기기들이 굉장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력을 좀 높은 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80% 인증을 받았냐, 85%를 받았냐.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런 전에도 얘기했지만, 파워 서플라이 안에 회로에 PFC라는 그 파워 팩터 콜렉션, 즉 무효 전력을 유효 전력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 회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회로를 집어넣은 파워 서플라이 얘기하는 건데, 그런 파워 서플라이들은 공인 인증기관에서 이거 효율이 80%까지 나오네요. 85% 나오네요. 인증받은 인증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85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전격 파워에 파는 사람들은 있는데, 공인 인증기관을 거친 파워가 있고 안 거친 파워가 있어요. PFC 회로는 물론 들어가 있지만 공인 인증기관에서 뭐 원가 절감으로 그러는지 그건지 모르겠는데 안 찍힌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능한 공인 인증기관 마크가 있는, 우리 KS 마크 찍힌 걸 가능한 쓰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상전력은 보통 이론상 전력이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이제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좀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변압기 단위로 많이 써요. 단위는 이제 VA라고 쓰는데 볼트 암페어라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뭐 변압기 할 때 뭐, 야, 그거 몇 kV짜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압기는 뭡니까? 전기의 압력을 변환시켜 주는 거죠. 전기를 소모하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론상 전력이다, 이론상 전력. 한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kg, 뭐 100kg를 공급해줬다. 그냥 100kg 그게 피상전력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그 100kg를 받아서 빌딩 같은 데는 유도성 부하라고 그랬죠. 그죠? 뭐 에스컬레이터나 뭐 엘리베이터나 환풍기구나 뭐 모터나 이런 것들이 다 유도성이기 때문에 위상차 때문에 무효전력이라는 부분이 발생된다 그랬죠. 피상전력은 이론상 전력이라는 걸 머리에 좀 두시고요. 유효전력은 뭐냐면 실제 사용된 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사용된 전력, 전기기기에서 사용된 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 사용된 전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효전력이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와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유효전력은 와트 그러면 유효전력이구나, 와트. 그래서 우리가 쓰는 지금 교류회로에서의 그 전력은 보통 직류에서는 이 코사인 세타 값을 안 쓰지만은 우리가 교류에서는 VI 코사인 세타라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함수를 그린다 그러면 여기 R 값과, 그죠? 이 X 값이에요. 이게 임피던스 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값을 주이려고, 즉 XL과 XC 용량성 리액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 값을 같게 만드는, 즉 이 코사인 세타 값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바로 뭐냐? 바로 PFC라는 그런 회로들이죠. 예. 그래서 이게 간격이 넓어질수록 코사인 세타가 0이면 뭐 1이잖아요. 그죠? 이 수학 얘기 또 나오네요. 그죠? 이 무효전력을, 이 각도를 줄여주기 위한, 즉 평행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이 효율을 높이는, 역률을 높여주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딩에서는 유도성 부하다 보니까 이런 그 XL과 XC를 거의 좀 같게 만드는, 이 저항 성분만 낮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우리 전력용 콘덴서를 쓰고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뭐 빌딩에 가보면 변전실 한번 들어갈 기회 있으면 아는 사람 들어가 보세요. 전력용 콘덴서가 뭐예요? 그럼 거기서 역률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씁니다 하고 얘기해 줄 겁니다. 자, 실제 사용된 전력이다. 그래서 와트라는 단어를 쓴다. 부하에 실제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떻게 그 파워가 그만큼 그 전력이 나오는 거 알아요? 이걸 전자 로드기라는 게 있어요. 전자 로드기에 파워를 걸면 이것이
메가와트짜리라는 게 나와요. 근데 전자 로드위 같은 거는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 수리맨들이 또 못 갖고 있죠. 또 갖고 있을 이유도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예. 유효 전력은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무효 전력은 뭐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무효 전력은 실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버려지는 전력. 단위는 바르라는 단어 씁니다. 바르.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 단위로서 많이 쓰는데 이 바르라는 단위 쓰는데 VR은 VI 사인 세타다. 예, 뭐 공식까지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 피상전력 이게 지금 뭐냐면 밑에 있는 게 리액턴스 값이에요. 즉 콘덴서가 갖는 용량성 리액턴스와 그 다음에 코일이 갖는 유도성 리액턴스 값을 우리가 같게 만들어서 요 부분을 세타 값을 자꾸 줄여주는 요것이 역률이다. 역률. 이게 줄어들면 저항 성분 남잖아요. 그래서 XL과 XC를 거의 근사체 가깝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역률 개선이다. 그런 회로들이 이제 우리 파워 서플라이나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나 또 SMPS, TVS는 SMPS 쪽에 PFC라는 그런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주고 있다. 그래서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이 세타 값이 이 부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L과 C부하 때문에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여주기 위해서 이 세타 값을 줄여주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유효 전력 단위는 와트라는 걸 쓴다. 와트. 예. 그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로에서 지금 보면 이제 그 모니터 쪽에 쓰는 립스보드하고 TV에서는 SMPS가 틀린 이유가 모니터 쪽에 보다는 TV 쪽에 많은 전력을 소비하다 보니까 모니터 형태의 어떤 립스보드 갖고는 전력이 딸려서 TV를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PFC라는 역률 개선 회로를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승합을 시켜서 그죠? 전력을 뻥튀기 시켜주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한번 배울 기회가 있다면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를 살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좋은 파워를 쓰게 되면은 전자 소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항상 일정한 밥을 요구를 한다. 근데 뻥파워 같은 거는 좀 불규칙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전력도 좀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 회로들이 디지털 회로들이 쉽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더라. 이게 전격 파워를 쓴 메인보드하고 뻥파워를 쓴 메인보드하고 수명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수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 뻥파워 썼냐 그러면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면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한테 좀 제대로 전달을 해서 이제 80+ 인증받은 이런 전격 파워들은 이런 어떤 회로에 이런 이로운 작용을 하고 좀 전격 파워 아닌 것들 이런 부분이 있겠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100% 선택을 해요. 근데 팔자, 이익만 내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왜 사장님 딴 데서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줬을까요? 소비자는 이렇게 하면 얘기 다 택할 텐데 그런 아쉬운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박리담회로 팔자 하는 생각보다는 한 사람의 어떤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줘서 전문가로서 전문 상담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하는 것도 우리 그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그런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공진회로를 쓸 때 병렬 증정 공진회를 쓰는 게 아니라 직렬 공진회를 쓰는 거죠. 아까도 뭐냐면 이 R과 C 값을 같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X 값, 리액턴스 값은 뭐라고 그랬죠? 콘덴서가 방해하는 성분인 XC, 용량성 리액턴스와 코일이 갖는 유도성 리액턴스 값을 우리가 0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공진이라는 공진이라는 그런 그 이론에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가지고 회로 구성을 하는 거죠. 공진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주파수가 같아지면은, 그죠? 같아지면, 일단 저항값만 낫겠죠. RLC 중에서 XL 값과 XC 값이 정확하게 같아진다면 얘만 남잖아요. 그러면, 아까 삼각함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R 성분과 X 성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 빗변을 우리가 이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럼 얘를 줄여주면, 그죠? 각도를 줄여주면 R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R만 남다 보니까 방해하는 성분이 최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최소가 되면 전류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RLC 직렬 공진 회로는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고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까 전류는 최대가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전류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보통 직렬 공진이라고 회로를 많이 씁니다. 지금 우리가 TVS는 SMPS 쪽에도 보면 직렬 공진 회로가 RC 공진 회로라고 있어요. 공진 회로가 거기에 지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공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무효전력을 유효전력 끌어올리는 이 부단한 노력들이 이런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런 이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거 좀 이해하시면 되지. 뭐, 공식까지. Z는 루트 R 자승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자승이다. 이런 것까지 뭐 애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제 교류 회로에서 이제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생기는데, 저항은 큰 문제가 안 돼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C, 콘덴서하고 L, 코일입니다. 교류를 저항에다 걸어 줘봤더니 교류에서의 저항은 R 경우는 전압과 전류가 동이상이 되더라. 자, 동이상. 그러니까 이게 파란 부분이 이 전압이고요. 빨간 부분이 전류예요. 이 위상차가 없는 거예요. 동이상이야. 그러니까 P는 VI라고 얘기했죠. VI 코사인 세타인데, 이러니까 여기에다가 전압을 곱하니까 이 전력은 최대가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전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저항에서의 그 위상차가 없다면 저항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이제 L값과 C인데, L값과 C. L값과 C에서는, 즉, C로 된 우리가 부하를 보면, C는 위상차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즉, 위상차가 C로 구성된 거는 전류가 90도 앞서더라.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빨간 게 전압이고, 이 파란 게 전압이에요. 이 전압은 정상적인 파형을 봤을 때 항상 이 컨덴서는 전류가 90도 이렇게 앞서는 거예요. 위상차가 틀어지다 보니까 P는 VI 코사인 세타로 했죠. 이런 값을 곱하다 보니까 아까 저항에서는 이렇게 높은 우리가 전력이 나오는데, 얘는 곱하다 보니까 위상차가 틀어지다 보니까 전력이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전력 손실이 되겠죠. 무효전력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위상차가 틀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90도 앞선다 그래서 콘덴서는 진상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진상. 상이 앞선다. 진상 전류. 코일 부하를 한번 보면, 코일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까만 게 전압이라 한다면, 이 전류가 90도 항상 뒤져요. 이렇게. 90도가 뒤져요. 그래서 이게 지상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위상차가 틀어져 보니까 전력 공식에 의해서 이 틀어진 위상차가 동상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틀어지다 보니까 이 전력을 곱하다 보니까 얘도 전력은 요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그 XL과 XC 값을 같이 이렇게 같게 만들어주는 이 공진회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맞춰주기 위해서. 물론 SMPS에서는 약간의 다른 개념이지만 어떤 이런 그 전압 파형의 이 펄스 형태, 요런 펄스 형태의 이 전류 값을 이 사인파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좀 넓혀주는, 그래서 전력 공식에서 VI 값을 우리가 최대 값을 만들어주는 필요한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콘덴서하고 코일은 위상차가 생기기 때문에 전력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값이라는 게 생기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회로 구성들,
L부하에서는 C부하를 같이 만들어주고 C부하에서는 L부하를 씀으로써 위상차를 줄여주는 그런 회로 또는 그런 부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빌딩에서는 주로 유도성 부하 L부하이기 때문에 전력용 콘덴서를 변전지에서 끈다 이제 콘덴서 무지하게 크죠. 그럼 껴가지고 위상차를 어느 정도 갖게 해줌으로써 무효 전력, 낭비되는 전력을 우리가 올려준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빌딩 같은 그런 데서는 뭐 역률을 계산해서 부가요금을 더 매긴다든가 역률을 이하로 올라가면 이하로 내려가면은 요금을 부과를 하고 더 부과를 하고 역률을 정상적으로 한전에서 요구한 역률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부가요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가요금을 안 내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쓰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전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자, TV 얘기를 잠깐 좀 하겠는데요. TV 회로는 우리 지금 모니터하고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TV에서는 보통 뭐 24V도 쓰고 34V 쓰고, 근데 우리 모니터에서는 보통 5V, 12V를 쓰죠. AD 보드가 필요한 5V와 인버터가 필요한 12V를 쓰는데, TV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전압이 많이 나와요. 전력도 많이 먹히고. 그러니까 립스보드, 즉 모니터에서는 220V 인가하면 내가 쓰든 안 쓰든 간에 계속 얘네들은 오토 방식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뭐 쓰지도 않았는데 2차단을 재면 5V, 12V 계속 나오죠. 왜냐면 모니터는 이렇게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TV는 뭐 인치수도 엄청 크고 그래서 전력을 많이 소비해요. 그래서 얘네가 나눠져 있는 게 스탠바이와 메인 전압 회로로 나눠져 있어요. 평상시에 220V를 꽂으면은 요 정류 회로를 통해서 220V를 통해서 1차 정류를 통해서 스탠바이 회로에 우리가 5V만 딱 나오고 있는 거죠. 대기 전력만 딱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인 전압은 동작이 안 돼요. 재면은 12V, 24V, 33V는 안 나오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액션을 주지 않으면은 메인 전압, 메인 회로가 동작이 안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TV는. 왜 TV까지 얘기하냐고요? 우리가 좀 나중에 공부할 때 미리 이런 이론을 좀 알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리모컨으로 어떤 파워 온 스위치를 누르거나 또 모니터 앞에 있는 이 파워 버튼 눌렀을 때 온 신호가 내부 회로를 타고 들어가서 메인 스위칭을 동작을 시켜주게 되면 그때 이제 PFC하고 RC 공진 회로가 작동이 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33V, 24V, 12V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스탠바이 회로 요거는 이제 보통 뭐 이제 AD 보드 쪽에 공급이 돼서 거기 누르게 되면 AD 보드에서 MCU를 통해서 그죠? 연산된 신호가 메인 스위칭. 보통 이 메인 스위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TR과 포토커플러라는 그런 부분 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MPNTR과 뭐 PNPTR, 근데 포토커플러 구성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동작을 시켜주는 거죠. 지금 소자공부하는데 이런 머리 아프죠, 그죠? 요거는 이제 참조로 그래서 SMPS, TV용 SMPS와 모니터용 SMPS는 틀리다. 모니터는 오토 방식, 돌격 앞으로 넣으면 바로 그냥 나오는 거고, TV SMPS는 전력이 많이 먹히다 보니까 항상 대기 전력만 나오다가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때 이제 메인 회로들이 동작이 돼서 메인 전압이 나온다. 그런 개념만 좀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바로 SMPS 모니터 쪽하고 틀리게 이 PFC 회로가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진 회로가. 그래서 이제 SMPS 제가 아까 파워 서플라이 얘기했죠.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는 바로 이런 PFC 회로가 하나 더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뻥파워는 얘가 없어요. 얘가 없다고. 그냥 막바로 EMF 필터를 통해서 1차 정류를 통해서 스위칭을 통해서 이제 2차 정류를 해서 우리가 뽑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피드백 회로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쓰는 SMPS 쪽에서도 고급 SMPS, 우리 아답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노트북에 쓰는 아답터, 뭐 TV에 쓰는 아답터, 모니터 쓰는 아답터도 이 PFC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좀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 회로 구성을 할 때 이제 이런 걸 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PFC는 역률 보상을 하는 회로니까 아무래도 빵빵한 전력이 좀 나오겠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PFC 회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물론 뭐 아까 말한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 다음에 뭐 그 피상전력, 역률 얘기했지만 어떤 그 역률을 갖다가 위상차를 갖다 개선해주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펄스 파형의 전류 파형을 사인파로 좀 넓혀서 전력을 보상해주는 그런 회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뭐 위상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는데 약간 좀 헷갈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역률 보상해준다. 손실되는 전류를. 자, 이 내용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한번. 자, 이런 개념이에요. 위상의 개념하고 약간 점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이게 전압 파형이지만, 전류 파형이 콘덴서 입력형 전원도 이렇게 펄스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전류 파형들이. 이런 부분들을 PFC를 통과해서 이거를 이렇게 좀 사인파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뭐 리플처럼 이게 공간이 많이 비잖아요. 그러면 전력 공식에서 P는 VI라고 그랬죠. 그럼 얘하고 작은 전류를 곱했을 때는 당연히 이 전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겠죠. 크기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사인파, 즉 펄스 파형의 이런 전류 파형을 사인파 형태로 늘려주는 PFC를 한번 늘려주다 보니까 얘를 전력을 계산해 보니까 전력은 상당히 이렇게 커지더라. 그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그죠? 전력 공식 다 알고 계시죠? 머릿속에. 그게 바로 이 PFC의 역할이다 이거지. PFC 역할. 그래서 립스보드, 모니터 쪽의 립스보드를 콘덴서 재니까 310V인데 이 TV SMPS 전압을 재니까 450V 이상이 나오더라. 바로 이 PFC가 한 번 더 여기서 이 파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전력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런 개념의 회로다. 요렇게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꽉 차게 이렇게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80%다 85%다가 보면 완벽하게 100%는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전류팡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전력을 좀 높게 하는 그런 역률 보상 회로가 우리가 PFC 회로다. 그래서 고급 파워는 바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RC 공진 회로도 마찬가지예요. RC 공진 회로도 XL과 XC 값을 갖게 해줌으로써 저항만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은 최대로 간다. 그런 이제 회로가 마지막 단에 있는 거죠. RC 공진 회로라고. 여러분들 그 TV SMP에서 보면 뭐 이게 PFC 회로고 요게 스탠바이, 그다음에 요게 이제 RC 공진 회로인데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들 다 뽑아내는 거죠, 여기서. 예. 그러니까 이것도 PFC나 RC 공진 회로나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역률, 즉 낭비되는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높은 전력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SMPS 회로 이런 수리 들어가서 자세히 할 내용이니까 대충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코일 요 양부 측정은 다음 시간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